네, 대학원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오박사의 공연예술대학원 197회입니다. 이번 회는 지난 회에 이어서 콜린 윌슨과 데먼 윌슨저, 황종호 역의 풀리지 않은 세계의 불가사의 라는 책 안에 있는 셰익스피어는 누구인가 라는 부분의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에 이어서 이번 회의 내용도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 셰익스피어였는가에 대한 물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결론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프란시스 베이컨이 소장하고 있던 문헌 속에 셰익스피어의 이름이 손으로 적혀 있어서 이것이 프란시스 베이컨과 셰익스피어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프란시스 베이컨이 자기가 셰익스피어임을 암시하는 암호를 적어놓은 것들이 있다라고 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증거들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어디를 파헤쳤다, 이러한 사례들을 이번 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결국 그렇게 프란시스 베이컨과 셰익스피어를 연결하려는 시도들은 다 실패했는데, 이 책의 저자의 의견으로는 쉽게 말해서 프란시스 베이컨은 자기 성공밖에 모르는 인간성이 나쁜 사람이고, 셰익스피어는 남들을 배려할 줄 아는 인간성이 따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둘을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짧지 않기 때문에 바로 본문의 내용을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내용의 충분한 숙지와 함께 분석이 이루어지고 또 낭독 연습도 하고서 잘 읽어드려야 되는데, 그럴 여력이 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료집이나 자료집 안에 하나의 북마크를 해둔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러한 자료도 있구나 라는 것을 참고하시면서 한 번씩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원생들이 드립다 원서만 강독하고 원전만 강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대중적인 지식의 접근법을 가진 자료들, 생동감과 재치가 넘치는 자료들, 자신의 활기찬 글쓰기에 도움이 되는 스타일로 쓰여져 있는 자료들을 먼저 접해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고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우는 사람들이 말만 어렵게 구사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식에 쉽게 접근하고 그것을 쉽게 표현하는 분위기에 휩싸여서 훈련받는 것, 그것이 대학원 수업의 한 단계에서는 매우 필요한 일이 아닐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회와 이번 회에 걸쳐서 그리고 다음 회까지에 이르기까지 소개해드리는 자료가 그러한 지식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그 베이컨설에는 이미 그의 선배가 있었다. 델리아 베이컨이라는 미국의 아름답고 매력적인 부인으로, 처음에는 학교 교사였으나 이윽고 문인의 길을 지망한 재원이었다. 그녀가 특히 관심을 가진 것은 역사와 문헌으로, 셰익스피어를 연구한 결과 스트래트퍼드로 은퇴한 그 배우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이라고 생각되고 있는 작품의 저자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 내용은 모두 앞에서 언급한 대로이다. 그녀는 베이컨이 진짜 저자인 증거는 틀림없이 베이컨의 무덤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보스턴 문단의 대가인 랄프 waldo 에머슨과 찰스 버틀러라는 베이컨 연구가와 뉴욕 은행가의 원조를 얻어 1853년 봄 영국으로 건너갔다. 에머슨으로부터 토마스 칼라일에게 보내는 소개장도 가지고 있었다. 칼라일은 즉시 그녀에게 호의를 나타냈고 원조를 아끼지 않았다. 리버풀 미국 영사인 나다니엘 호손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3년간 하숙을 하면서 베이컨이 셰익스피어임을 증명하는 책의 집필에 몰두했다. 그러나 출판을 예정하고 있던 체프만 홀사는 출판을 거절했는데 다음과 같은 핑계였다.
우리 국민들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가장 성스러운 신념의 하나에 대한 모독에 협력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셰익스피어에 대한 영국인들의 전형적 태도였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거의 종교적이라 할 정도의 완고한 신념인 것이다. 1856년 그녀는 스트래트퍼드에 가서 교회의 목사를 간신히 설득시켜 교회 안에서 잠시 혼자 있을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 이 교회의 마루 밑 약 5m에는 그 유명한 무덤이 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그녀의 마음은 위축되었다. 마루를 들어올리고 슬그머니 내려갔다. 아마 그 평판의 기품에 마음이 짓눌렸을 것이다. 델리아 베이컨이 저서 셰익스피어 희곡 철학을 간신히 책으로 낸 것은 1857년이다. 언젠까지 했던 호손이 출판 비용을 부담했다. 그러나 책의 내용에는 문제가 있었고 취지에도 혼란이 있었다. 셰익스피어에 대한 그녀의 의심 그 자체가 명확하지가 않았다. 베이컨 그 사람인지, 월터 롤리경인지, 에드먼드 스펜서인지, 필립 시드니경인지 또는 옥스퍼드 백작인지. 그녀의 설의 개요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특히 역사극의 경우 결정적인 세계관을 천명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그 시대의 권력 구조와 충돌하지 않는다고만은 할 수 없다. 즉 유폐, 투옥, 고문의 우려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 무리의 계몽적인 문학가가 희곡을 공동으로 만들고 스트래트퍼드의 배우를 작가로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이 설은 틀림없이 진지한 이야기지만 너무 비약적이었다. 델리아는 오랜 세월의 연구가 맥없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으며 이윽고 머리가 이상해졌다. 그녀의 조카가 영국으로 건너갔을 때 그녀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다. 조카는 그녀를 모국인 뉴잉글랜드로 데리고 돌아갔는데 거기서 그녀는 48년의 생애를 마치게 되었다. 그러나 델리아 베이컨에게도 보람의 시간이 온다. 그것은 그녀가 살아있을 때 꿈꾸었던 성공보다도 더 큰 영광이었다. 그녀가 한 일은 저자로서의 셰익스피어의 신원에 관한 의문의 제시다. 그녀와 같은 의문에 많은 문학가들이 공감하기 시작했다. 에머슨, 월터 휘트먼, 올리버 웬델 훔스, 헨리 제임스 등이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영국에서도 수상 팔머스턴 경이 윌리엄 헨리 스미스의 책을 읽고 베이컨설의 신자가 되었다. 1867년 베이컨과 셰익스피어를 결부시킬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또 설득력을 갖춘 물건이 나왔다. 노선벌랜드 공작으로부터 그 집에 전해져 내려오는 문서류의 조사를 의뢰받은 고문서 감정 전문가는 고문서 한 권의 절반 정도의 내용을 보고 숨을 죽였다. 2절지 22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전에는 분명히 프랜시스 베이컨의 소유물이었던 것 같았다. 확실한 것은 이 책에 들어있는 것은 대부분이 그의 작품 메모라는 사실이었다. 커버 맨 위쪽에는 미스터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씌어 있었으며 마찬가지로 위쪽에 네빌이라는 것이 2번 씌어 있었다. 그리고 조금 아래에 네벨 벨리스,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어 하지 말라라는 뜻의 라틴어 네벨 벨리스라는 글자가 있었다. 이것은 베이컨의 조카 헨리 네빌경의 가문 문장에 들어가는 명문이었다. 손으로 쓴 이 문서에는 2종류의 필적이 있었는데 필기한 자의 필적인 듯했다. 베이컨이 고용한 석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커버에는 차례 같은 리스트가 보였는데 이 반절의 책에 실제로 들어있는 서류의 항목이라고 생각되었다. 예컨대 베이컨 자신이 쓴 4개의 수필 제목, 오른쪽 위의 괄호 안이 그것이었다. 필립 어게인스트 무시우 라고 읽을 수 있는 것은 여왕과 프랑스의 앙주공의 결혼에 반대하는 필립 시드니경으로부터의 의견 상주문, Speeches for Lord Essex at the Tilt, 마상 경연대회에서의 에섹스경의 연설이라고 읽을 수 있는 것은 베이컨이 쓴 에섹스 백작을 위한 연설 초안, 로이세스터스 카먼웰스, 레스터주라 읽을 수 있는 것으로 레스터주에 관한 보고서, 이것은 내용이 일부 떨어져 나갔다.
이 보고서뿐만 아니라 책에는 실제로는 들어있지 않은 항목도 작성되어 있었는데 극작가 토마스 내쉬의 상연 금지극 개들의 섬, 리처드 2세, 리처드 3세 등이다. 이 두 셰익스피어 극의 타이틀 바로 위에는 by Mr. 프랜시스 윌리엄 셰익스피어, 프랜시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작이라는 글자가 보였다. 그러나 이 문서는 그리 대단한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님이 차차 밝혀지게 되었다. 리차드 2세는 상연 금지는 되지 않았지만 문제극이었다. 셰익스피어는 1597년 노서멀랜드가 손으로 쓴 원고도 이 시기라고 생각된다. 1597년 최초의 사절판본에서는 몇 행이 삭제되어 있었다. 1601년에 반란을 꾀한 에섹스 백작은 자금을 제공하여 리차드 2세의 특별 상연을 후원했다. 이것은 왕위에서 추방당하는 왕의 이야기로 당시의 상황과 확실히 부합된다. 이 극의 상연으로 그의 반란에 대한 런던 시민의 지지 분위기가 무르익는다. 이것이 그 연극의 목적이었던 것이다. 반란은 실패로 끝나고 에섹스 백작은 처형당한다. 폐위와 관련된 문제의 몇 행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은 후의 판에서는 복원되어 있었다. 리처드 3세도 마찬가지로 문제극으로 당시의 정치 상황과 미묘하게 통하는 이야기이다. 이것이 문제극의 리스트에 오르지 않을 리가 없었다. 여왕의 비밀 고문관이자 법률 조언자로서 이러한 아슬아슬한 작품을 조사하는 것이 베이컨의 직무였다. 그는 리처드 2세에 관한 존 헤이워드의 저작을 훑어보았다. 이 책은 엘리자베스 여왕을 분노케 한 것 같다. 헤이워드 경은 반역의 혐의로 런던탑에 유폐되었는데 베이컨이 후에 그 책은 해가 없다고 여왕을 설득하여 이 역사가를 감옥에서 풀어주게 된다. 이상의 사실에서 다음과 같은 추측이 가능해진다. 이 노썸벌랜드의 반절본에는 베이컨의 의견을 요구했던 몇몇 발표금지의 작품이 들어있었다. 커버를 자세히 보면 미스터 프랜시스 베이컨과 미스터 프랜시스의 이름이 자주 나오는데 낙서를 한 느낌이었다. 아마도 베이컨 자신의 필적인 듯하다. 셰익스피어의 이름도 계속 나온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보면 미스터 프랜시스 윌리엄 셰익스피어라고 계속해서 읽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이 명확해진다. 프랜시스와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분명히 높이의 차이가 다르다. 미스터 프랜시스의 바로 아래에 베이컨이라는 성이 보인다. 단 그 사이에 Your Sovereign이라는 글자가 거꾸로 삽입되어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라는 글자는 그의 두 편의 희곡 타이틀 바로 위에 있었다. 베이컨이 아니라 희곡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베이컨설의 신봉자들에게는 유감스러운 결론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 노썸벌랜드의 손으로 쓴 원고는 일반적으로 생각되고 있는 것보다 베이컨과 셰익스피어를 굳게 연결시키는 증명으로 될 것 같지도 않다. 베이컨이 여왕의 비밀 고문관으로서 그 직무 수행 과정에서 리차드 2세와 리차드 3세를 훑어보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을 뿐이다. 델리아 베이컨의 책이 나온 지 31년 후 셰익스피어 2단설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연구가 나타났다. 이그나티우스 도넬리의 위대한 암호, 이른바 셰익스피어 극에 숨긴 프랜시스 베이컨의 암호가 그것이다. 도넬리는 미국의 하원 의원으로 아틀란티스, 대홍수 이전의 세계의 저자로도 알려져 있다. 플라톤의 침몰한 대륙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시사하는 바가 많은 고전적인 저서로 생각되고 있다. 이 두 권의 책에서 저자는 다음과 같은 명제를 추구한다. 베이컨은 셰익스피어의 희곡 중에서 자기가 저자임을 증명하는 암호를 숨기고 있다. 오랜 세월에 걸친 작품 분석을 통해 암호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열쇠를 해독하고 저자는 다음의 애매한 메시지에 도달한다. Siege ill said that more low or sharp still Spur never read a word of them. 도넬리에 따르면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이다. Cecil said that
Marlowe or Shakespeare never read a word of them. 이 책이 계기가 되어 셰익스피어만이 아니라 다른 저명한 시인과 극작가의 암호 해독이 크게 유행되었다. 그러나 이것을 빈정거리는 논조도 나타났다. 어떤 문장이라도 바꾸어서 늘어놓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그대로의 메시지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로널드 녹스라는 사람에게 재미있는 수필이 있었다. 도넬리의 방법을 사용하면 빅토리아 여왕을 알프레드 테니슨의 대표작 인 메모리엄의 저자로 만들 수가 있다고 한다. 작품 속에서 여왕은 저자로서의 자기를 알프의 펜시인이라고 암호로 시사한 것이 된다는 것이다. 베이컨이 여러 가지 암호와 글자 바꾸기로 자기의 신분을 남몰래 삽입했다고 생각하는 또 하나의 베이컨 신봉자로 오빌레 W.O.N. 박사가 있었다. 그는 디트로이트 사람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문시 형태의 긴 메시지를 희곡에서 끌어냈다. 그 메시지는 그에게 이런 명령을 하고 있다. 베이컨과 셰익스피어의 작품 전체를 페이지를 흩어서 이것을 차바퀴의 바깥에 묶어맨 것. 오웬 박사는 두 개의 큰 차바퀴와 길이 약 300m의 투박한 삼배를 준비하여 천 위에 흩어놓은 페이지를 놓고 나서 차바퀴를 돌려서 붙였다. 이렇게 얻어진 텍스트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입수했다. 베이컨은 엘리자베스 여왕과 그의 애인 레스터 백작 사이에 태어난 불의의 자식이다. 햄릿은 그 어머니에 대한 탄핵의 극으로 씌어졌다. 어머니인 여왕은 자식인 베이컨을 프랑스로 추방하는 것으로 복수했다. 암호 해독의 결과 이 밖에도 다음과 같은 것이 판명되었다. 여왕의 사망은 왕궁 고관인 로버트 세실의 살해로 인한 것이다. 베이컨은 자기가 저자임을 시사하는 중요 문서를 세번과 와이강의 합류 지점에 있는 성 근처에 몇 개의 상자에 나눠서 숨겼다. 오웬 박사와 그를 따르는 여러 사람들은 두강의 합류 지점에 폐허가 된 성이 있는 챕스타우 지역의 전원지대를 15년간 파헤쳤다. 성 주위에 구멍과 터널을 수십 군데나 팠다. 터널은 와이강의 밑바닥까지 도달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리하여 오웬은 패배를 인정했다. 한편 뱃사공을 고용하여 비밀 구멍으로 통하는 강바닥에 계단이 없는지를 탐색한 그룹도 있었다. 안락 의자에 앉아서 남의 광기를 구경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정말 웃음거리였다. 그러나 이 구름 잡는 것 같은 이야기에 재산과 인생까지 바친 사람들에게는 비극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이다. 베이컨설이 성립되기 어려운 이유를 하나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프랜시스 베이컨의 전기를 읽으면 그가 셰익스피어 극을 쓸 수 없다는 것이 누구에게나 인정될 것이다. 두 사람의 성격은 전혀 다르다. 한여름밤의 꿈과 12화의 작가는 틀림없이 마음씨가 고운 선량한 사람이다. 주위의 친구들이 온화한 셰익스피어라고 말하는 것도 수긍이 간다. 그러나 베이컨을 온화하다고 평한 예는 거의 없다. 그는 당대 제1의 학식을 가졌으면서도 항상 자기 자신과 자신의 운명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야심은 언제나 가장 현실적인 대상을 지향했는데 그것은 권력이었다. 정치 권력이야말로 내가 원하는 것이다. 남에 대한 권력,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권력이다. 그는 무정할 정도로 계산적인 사람이었다. 인간의 성공 비결은 남의 약점을 이용하여 주위를 조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는 사람이었다. 그의 아버지가 유서에 그의 몫을 지정하지 않은 채 사망하자 베이컨은 19세 때에 빈털터리로 세상에 버려진다. 숙부인 버글리 겸 윌리엄 세실은 재무장관이었다. 그럴 마음만 있었다면 조카의 승진을 도와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아들인 로버트의 승진에는 동분서주했지만 조카의 일에는 방관만 했다. 베이컨은 법률가가 되었고 여왕의 총신으로 당대 제1의 권문세가로 이름난 에섹스 백작과 친분을 맺는다. 그는 빠른 두뇌 회전과 아첨으로 삽시간에 백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에섹스 백작은 씀씀이가 해픈 베이컨에게 항상 돈을 주었고 기회 있을 때마다 그를 여왕에게 추천했다. 공문서 관장의 직책이 베이컨을 건너뛰어 다른 후보자에게로 넘어갔을 때는 광대한 토지를 주어서 이 젊은 총신의 실망을 위로했을 정도였다. 1596년 에섹스 백작은 영국군의 총지휘자로서 카디스를 공격했다. 그리하여 영국에서는 정말 그 명성이 비할 데 없는 개선장군이었다. 그러나 베이컨이 염려한 대로 득의 만만한 에섹스 백작은 너무 지나치게 앞서 나갔다. 아일랜드로 대규모 원정군을 보냈다가 참패를 당해 정치적인 입장이 미묘해진 것이다. 그리고 또한 반란을 계획했다가 발각되어 투옥되었다. 에섹스 백작은 일시적인 감정으로 그랬을 뿐이며 여왕의 폐위를 노린 것은 아니라고 누구나가 생각했으므로 처벌은 그다지 무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사람이 바로 베이컨이었다. 그는 에섹스를 반역자로 몰아 탄핵에 앞장섰으며 에섹스가 왕위 찬탈을 노렸던 것을 자기는 친밀한 사이이므로 잘 알고 있다고 떠들어댔다. 그리하여 에섹스는 사형을 선고받고 처형되었다. 이 사건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베이컨을 변호할 여지는 전혀 없었다. 그가 노린 것은 여왕의 총애와 지위의 상승이었다. 그러나 에섹스 백장을 처형장으로 보낸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런 그에게 불신감을 갖게 되었다. 여왕이 죽은 후 그는 다시 왕위를 계승한 제임스 1세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했으며 일은 생각대로 풀려나갔다. 나이트 자귀를 수여받고 1613년에는 법무장관의 자리에 올랐다. 다시 5년 뒤 그의 현실적 지위는 절정에 이르러 귀족에 임명되고 대법관이 되었다. 그러나 그 3년 뒤에 뇌물을 받았다고 공격을 받아 결국 그는 그것을 인정하여 4만 파운드의 벌금에 처해졌다. 그리고 생애의 마지막 5년간은 지필만을 했다. 베이컨의 성격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위대함과 소심함의 이해를 초월한 뒤범벅이었다. 그 시대 최고의 지식인인 동시에 어느 면에서는 낙인 찍힌 비열한 인간이었다. 셰익스피어와는 전혀 다른 인간으로서 베이컨 이상의 사나이를 상상한다는 것이 곤란할 정도였다. 그러나 반대로 극작가로서는 틀림없이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다. 어느 의미에서는 특별한 지식인이라고도 볼 수 없다. 그는 새가 지저귀듯 자연스럽게 썼으며 그가 이따금씩 보이는 비관론은 매우 좋아하던 장난감이 안 보이자 풀이 죽은 아이들에게서 볼 수 있는 낙담이었다. 성공을 지향하는 자기 마음까지도 모멸하는 엘리트 지식인의 어둡게 그늘진 냉소와는 전혀 다르다. 베이컨이 셰익스피어 극을 쓸 수 없다는 것은 쇼펜하우어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 베이컨도 사실은 많은 후보자 중의 최초의 한 사람에 불과하다.